저는 올해 69 사람들은 저를 그냥 동네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든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노인정에서 들은 소문 한 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남 얘기인 줄 알았던 말이 어느 순간 내 이야기가 되는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아침마다 파란 목도리를 꼭 하고 나갑니다. 젊었을 때 남편이 사준 건데 그 사람이 떠난 뒤로도 저를 붙잡아 주는 물건이었거든요. 별거 아닌 천조각인데 이상하게 그게 없으면 마음이 허전해요. 여러분도 그런 물건 하나쯤 있지 않나요? 노인정 문을 열면 늘 그 냄새가 납니다. 보리차 냄새, 파스 냄새,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요. 어이구 왔어? 오늘도 목도리 예쁘네. 그 말 한마디가 그날 제 기분을 살렸습니다. 사람은 결국 누가 나를 알아봐 주느냐로 버티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아들 집에서 삽니다. 엄마 무릎도 안 좋으신데 혼자 있지 마. 우리 집에 오셔. 그 말에 저는 솔직히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 집에 들어가면 늙어도 덜 외로울 줄 알았거든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처음엔 며느리도 괜찮았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실래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제 노후 통장 일부를 아들한테 맡겼습니다. 엄마 내가 관리해 줄게. 엄마는 편하게만 있어. 그 말이 참 든든하게 들렸거든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이 다른 뜻이었다는 걸요. 노인정에서 늘 같이 앉는 정자 씨가 있었어요. 말이 빠르고 눈치가 빠른 분이죠. 그날도 정자 씨가 제 옆에 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요즘 소문 하나 들었어? 소문이라면 늘 남 얘기잖아요. 아들 집에 들어가 사는 노모가 있는데 말이야. 재산을 아들이 다 관리한대. 그런데 그 집 며느리가 요양원 알아보고 다닌대. 정자 씨는 입을 가리고 웃듯 말했지만 저는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 말이 이상하게 너무 익숙하게 들렸거든요. 여러분 그 직감 괜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일부러 웃었습니다. 아이고 남의 집 얘기지.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자 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언니 그 집 노모가 파란 목도리를 꼭 하고 다닌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노인정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날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신호등 하나를 건널 때마다 다리가 무거워졌어요. 설마겠지. 저는 혼잣말을 하며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래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집 문을 열자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예전처럼 반갑게 말하던 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손님이 온 것처럼 건조했죠. 사람은 말투 하나로도 상처받는다는 거 아시죠?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 왔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손에 든 노인정 반찬통을 보더니 눈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좀 가져오지 마세요. 냄새 배잖아요. 순간 저는 웃어야 할지 내려놔야 할지 몰라서 멈칫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날 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희 요양원 알아보니? 아들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왜 그런 걸 물어? 누가 그래? 누가 그랬냐고요? 노인정 소문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순간 저는 이미 눈치챘거든요. 그게 소문이 아니라는 걸요. 며칠 뒤 며느리가 제 서랍을 열어보는 걸 봤습니다. 제가 약 봉지를 넣어둔 서랍이었는데 며느리는 약이 아니라 서류를 찾는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그녀가 들고 나온 건 제가 예전에 적어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그 수첩엔 제 통장 번호, 병원 기록, 그리고 혹시 모르니 적어둔 연락처들이 있었죠. 그걸 들고 흔드는 손이 너무 당당했습니다. 왜 남의 물건을 그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거 내 거야 놔둬.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가족인데요. 숨길 게 뭐 있어요? 가족이면 마음을 먼저 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이후 저는 집안에서 점점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되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대화에서 빠지고 거실에 있어도 TV 소리만 크게 틀어지고 제가 말을 꺼내면 아들은 핸드폰을 보며 응만 했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사람 없는 외로움이 아니더군요. 사람들 사이에서 지워지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게 더 잔인하지 않나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정말 아주 우연히 대화를 들었습니다. 새벽에 물 마시러 나갔다가 방문 앞에서 멈췄죠. 아들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요양원은 언제 보내? 좀만 기다려. 엄마가 서류만 정리하면 돼. 서류? 엄마 명의로 된 거 아직 조금 남았잖아.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겨울 유리 같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엄마 돈은 우리 돈이지. 그 말이 제 목을 꽉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엄마라는 이름이 그 한마디에 값이 매겨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돈으로 환산되는 기분 상상해 보셨나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눈물은 안 나왔습니다. 분노도 바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이상하게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마음이
가슴이 얼어붙는 느낌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울 때가 아니라 살아남을 때구나.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다음날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노인정에 갔습니다. 정자 씨가 또 속삭였죠. 언니 그 소문 더 들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로요. 그래? 또 뭐래?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 집 노모가 요즘 서랍 잠그고 다닌다더라. 그리고 며느리가 그 노모를 짐이라고 했다더라. 저는 그 자리에서 웃다가 갑자기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을 잠근 적도 없는데 왜 소문은 내 행동까지 정확히 따라오죠? 그때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노인정에 우리 집 얘기를 흘리고 있다. 그게 누굴까요? 그날 밤 아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힘들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 힘든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으면 집이 좁아. 집이 좁다.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더 아팠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공간이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잔인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는 게 엄마한테도 좋아.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래요. 결국 그 말을 하려고 빙빙 돌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기 가시면 우리도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주말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제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보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해볼게. 하지만 저는 몰랐던 게 아니라 결심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제 파란 목도리 안쪽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오래된 기계였어요. 혹시 모르니 하고 수첩에 적어둔 그 물건. 제가 평생 혹시를 준비해온 이유를 그날에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를 준비해 본 적 있나요? 저는 다음 날부터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대화, 표정, 말투, 서류, 날짜. 그리고 며느리가 서류를 찾는 순간, 아들이 요양원을 말하는 순간, 저는 목도리를 만지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모르더군요. 사람들은 늘 늙은 사람을 멍청하다고 착각하니까요. 그 착각이 나중엔 독이 될 텐데 말이죠.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엔 작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정신 차리면, 혹시 며느리가 미안해하면. 그 기대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어리석죠. 그러던 어느 오후 며느리가 제게 계약서 같은 걸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냥 동의서예요. 병원 관련해서요. 동의서라고? 그런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시설 입소 동의서.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왜 동의서야? 제가 묻자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들 그렇게 해요. 다들 그렇게 한다고? 그럼 저는 다들 속에 묻혀 없어져도 되는 존재인가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찢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종이가 제 반격의 열쇠가 될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걸요. 노인정에서 소문을 흘린 사람이 누군지 저는 결국 알아냈습니다. 정자 씨가 아니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냥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죠. 진짜는 우리 며느리의 이모였습니다. 며느리 이모가 노인정 옆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날 제가 노인정 화장실 앞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조카가 말이야 시어머니 곧 요양원 보낸대. 집이 넓어진다더라. 그 말이 너무 당당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자랑이더군요. 여러분 남의 인생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나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하니? 눈가에 주름이 대답하듯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정을 끝냈습니다. 내 존엄은 내가 지킨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으니까요. 다음 주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나 노인정에서 소문을 들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문?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조용히요. 너희가 나를 요양원 보내려는 소문. 며느리가 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그런 말을 오해해요. 오해라 그 단어가 사람을 얼마나 미치게 하는지 아나요? 저는 탁자 위에 수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수첩 며느리가 흔들던 그 수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의서를 놓았습니다. 요양시설 입소 동의서요.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종이를 집어들고 더듬거렸죠. 이건 그게.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지.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파란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목도리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아들이 묻자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그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어차피 엄마 돈은 우리 돈이지. 서류만 정리하면 돼. 요양원 보내. 아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분노는 터뜨리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더군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건 그때 술김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김에 나오는 말이 진짜야.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 말이 참 웃겼습니다. 저를 버리는 데엔 필요가 있었고 제가 저를 지키는 데엔 필요가 없다고요?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필요가 있었어. 그리고 제가 준비한 진짜 반전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새로 정리한 서류야. 아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며느리
며느리가 봉투를 열어보려 하자 저는 손을 탁 덮었습니다. 너희가 볼 건 이거 하나면 돼. 저는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아들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왜? 저는 말했습니다. 나 집 구했어. 이미 계약했어. 며느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돈이 어딨어요? 그 질문이야말로 그들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 대신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아들 명의로 맡겨둔 돈? 그건 일부였습니다. 제 진짜 노후 자금은 남편이 남긴 보험금 일부와 제가 따로 모아둔 돈으로 이미 다른 곳에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수첩에도 적어둔 혹시 계좌였죠. 그 혹시가 오늘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걸 왜 말 안 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말하면 너희가 또 관리해준다 했겠지. 정확히 그들의 방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한 장. 내용 증명 발송 예정 안내. 제가 아들 통장에 맡겨둔 돈은 증여가 아니라 제가 기록해둔 입금 내역과 약속 문자로 보관 성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법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사람을 지키는 울타리는 됩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돈 돌려줘. 안 그러면 절차 밟을 거야. 며느리가 그제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입에서 드디어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평생 속으로만 삼키던 말. 가족이면 나를 짐이라고 부르지 말았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달콤한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울지 않아도 사람은 자기 존엄을 세우는 순간 세상을 이길 수 있더군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세우셨나요? 저는 그날 밤 제 짐을 쌌습니다. 파란 목도리를 다시 둘렀습니다. 이제 그 목도리는 그리움이 아니라 증거의 주머니가 되어 있었죠. 현관 앞에서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정신이 없어서. 저는 문고리를 잡고 뒤돌아봤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한 말이 아니야. 정신이 있을 때도 너는 날 그렇게 대했어. 잔인한 말 같죠? 하지만 제겐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없으면 저는 또 흔들릴 테니까요. 사람은 약하니까 특히 엄마는 더 약하니까요. 며칠 뒤 노인정에 갔습니다. 정자 씨가 묻더군요. 언니 그 소문 어떻게 됐어? 저는 보리차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소문? 이제 끝났어. 정자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다시 서기로 했거든.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빚을 갚은 것처럼요. 여러분도 그런 해방감 느껴보고 싶지 않나요? 저는 지금 작은 집에서 혼자 삽니다. 집이 작아도 마음이 넓으니 괜찮더군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밥도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밤에는 창문을 열어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외로움이요? 외로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당하는 외로움보단 100번 낫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문자가 오죠. 엄마 밥은 드셨어요? 저는 답장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딱 한 줄. 나는 잘 지낸다. 그게 제가 찾은 방식입니다. 사랑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것. 엄마가 다 퍼주는 사랑이 아니라 엄마도 자기 몫을 남기는 사랑으로요. 여러분은 사랑을 어떤 모양으로 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나이 들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약하다고 취급당하는 순간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 취급을 멈추게 하는 건 결국 내 한마디예요. 나는 짐이 아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소문을 듣고도 모른 척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조용히 증거를 모아 판을 뒤집으셨을까요?